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나무로 칫솔 만들고 있어요. 네, 소셜벤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좀 너무 거창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무슨 큰 성취를 해본 적은 없는 사람이고요. 아마 막 같이 고민하는 사람일 걸. 그냥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보통 제가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전 강의가 익숙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줄까 고민했는데, 네,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랑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공유하고 싶고, 보통 학생들은 30분이 넘으면 분노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3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칫솔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회사는 프로젝트 노아라는 회사고요. 대나무 칫솔과 천연유래 치약을 제조 판매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커머스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로 그 유통 채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걸 보면은 원래 이렇게 한 4가지 질문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셜벤처인데 왜 주식회사지? 아마 여기는 소셜벤처 수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대충 예측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리고 저희가 대나무 칫솔과 천연유래 치약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왜 칫솔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거 방송 찍으니까 은근히 떨리네요. 그 다음에 왜 치약은 천연유래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커머스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는 요것만 왜 영어로 써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연히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소셜벤처는 기본적으로 그 세상의 문제를 기업의 방식으로 푸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정의인 것 같거든요. 그 문제를 자기 언어로 잘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저에 대해서 너무 모르실 것 같으니까 압축해서 제가 왜 첫 번째 질문인 왜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예, 그냥 개인적인 얘기라서 이게 도움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공자님이 3명이 길을 걸으면 그 중에 1명이 스승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저는 성공한 소셜벤처는 아니지만 소셜벤처 하는 사람은 확실히 맞거든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지금 준비하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한테 첫 번째 생긴 꿈은 정치 민주화의 투사? 원래 저 정치학과였어요. 저 문도리, 예, 문과생이었고요. 여기도 문과생 많은가요? 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랑 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군인이었던 분이 이렇게 대통령이셨어요. 그래서 예, 좀 옛날이네요. 그 노태우라는 분이 대통령이셨는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은 정치학과를 갔는데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자퇴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다가 두 번째 꿈은 영화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뭐 구구절절하게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요. 네, 영화가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고요. 그래서 영화를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되게 슬프게도 그때 저는 좋은 영화 감독이 되는 게 좋은 시나리오를 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보통 남들은 군대 갔다 오면은 정신 차린다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입니다. 이놈은 딴따라가 되려고 한다고. 그때는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렇게 발달할 줄은 몰랐었던 시대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전 영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기 신정동 달동네가 있는데, 지금은 달동네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제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시나리오를 겁나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세상에 자기가 엄청 사랑하는 일이,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일이 잘할 수 없는 일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엄청 많이 썼는데 그 어떤 무슨 뭐 신춘문예나 뭐 시내 21 이런 데 응모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흔한 장려상 하나 입상 한 번 못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쓴 시나리오를 제가 봤는데 제가 읽어도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나 갑자기 이거 찍으니까 약간 감정이 북받치네요. 네.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꼭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해도 안 돼가지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겁이 없을 때여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공부를 좀 곧잘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능으로 영화과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능을 준비했어요. 수능을 준비하고 하고 싶은 일도 생기고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돌아갈 곳도 없잖아요. 학교도 자퇴해버린 상태여가지고 겉멋이 너무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도 제 인생을 보면은 겉멋 때문에 인생을 참 많이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멋있게 자퇴를 딱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봤고요. 영화과 저희 때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영화 연출과 한 10명 뽑았거든요. 그때는 뭐 이런 뭐 영상 무슨 과가 요즘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중앙대, 동국대 이렇게 10명씩 뽑고 막 그럴 때여가지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돌을 깨고 수능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과에 진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의 사주를 받은 영화하는 선배가 저한테 오셔가지고는 근우야 너 영화 하지 말고 한의대에 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 이런 게 아직도 이제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교차 지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문과인데 이과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뭐 이제 당연히 그때 저는 영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어서 아마 생각이 바뀔 것 같진 않았는데 선배가 저를 설득하는 게 너무 시나리오가 잘 짜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직업적으로 영화하는 사람이라서 저를 설득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뭐 일부러 막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저를 새벽에 포장마차로 불러가지고 감수성 돋게 말이 없고 계속 조용히 있더니 소주를 한 잔 툭 따라줘요. 그래서 혼자 훅 마셔서 선배님이 마시니까 저도 따라 마시고 그렇게 좀 한참 있다가 갑자기 툭 너 영화 사랑하냐? 딱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완전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선배 중에 선배가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저를 되게 와닿았던 말이 있어요. 제 인생을 바꿔버린 말이. 그게 뭐냐면 위대한 영화 감독 중에 영화과 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 나중에 소셜벤처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나오는데 우리 신현 선생님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죠? 네,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되게 설득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님 둘 다 초등학교밖에 안 졸업하시고 시골이고 아버님 장인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삼박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낭중지출하고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뚫고 나오기 마련이니까 내가 일단 위대한 영화 감독 중에 영화과 출신 없으니까 내가 평생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김태희와 만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을 꾸고 이제 부모님 소원을 들어드리고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한의대에 가서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시나리오를 쓰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훅 바뀌어요. 근데 왜 치대냐? 그때 이제 그 전에가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엄청 열풍이었어요. 제가 치대 공공학번인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전 재수를 넘어서 오수를 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정치학과 갔다가 군대 갔다가 다시 수능을 봐가지고 치과대학에 들어간 케이스니까. 네. 질문 있나요? 그래서 이제 왜 치대 갔냐? 치대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그 전에 한의대가 이제 허준 드라마 때문에 완전 열풍이어가지고요. 그때 의대보다 한의대가 더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수능 좀 잘 봤습니다. 그래서 한의대도 합격했는데 치과대학은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없이. 근데 엄마 또 어제까지만 해도 뭐 네가 허준이대 된다 막 겁나 얘기하더니 엄마 나 거기서 장학금 받았어 그랬더니 치대로 가라 막. 그래서 치과대학 갔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제가 의학 계열로 갈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거 좀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막 아마 여러 가지로 인생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미국 친구들이랑 일하고 있거든요. 되게 좋은 거는 걔네는 이과 저과로 진짜로 잘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요. 근데 치과대학 가서 그럼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그렇게 사랑했었던 영화 시나리오를 이제 겁나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대학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또 생각이 또 인간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생각이 또 바뀌더라고요. 저를 바꾸게 한 건 뭐였냐면은 과외였어요. 과외. 요즘도 많이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과외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했었던 막 영화 감독 한답시고 이렇게 막 깝죽댈 때 그 혼자 이렇게 친구네 집에 얹혀 살 때 했었던 알바는 아마 요즘 청년들이 뭐 편의점에서 하는 거랑 거의 뭐 틀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커피숍 알바하면 시간당 1,500원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문 배달하면은 매일같이 그때는 막 주말에도 해야 되고 돈도 제가 받아야 됐어요. 수금이라고 하죠. 매일 한 집에 이렇게 한 달을 돌리면은 한 집에서 1,000원 받아요. 100부 돌리면 10만 원. 그때 꽤 큰 돈이었어요. 세 달에 한 번씩 보너스로 이제 10만 원 받고 진짜 아싸 막 이럴 때였는데 근데 대학 가가지고 이제 과외를 해보니까 돈을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저희 과외비 받던 거를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랑 제가 듣기로는 별 차이가 없는 거라고 들었어요. 과외비 시장이 성장을 안 해가지고 다른 거는 다 성장하는데 그때는 이제 엄청 큰 돈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교육 노동자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와 이거 완전 꿀잼. 네. 그래가지고 시나리오는커녕 저 이제 과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그리고 이제 치과대학에는 이상하게 좀 부잣집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걔네들은 여자친구 뭐 목걸이 사주려고 과외하고 뭐 배낭여행 가겠다고 과외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목숨 걸고 붙으니까 그 당시에 제 별명이 이제 박재벌이었습니다. 과외 시장을 이렇게 왜냐면 이제 좀 악착같이 하고 또 이제 뭐 사실은 수능은 변별력이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뭐 변별력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 장학금을 타고 이런 것도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학 성적이 되게 좋은 거. 그래가지고 적당히 좀 기름칠을 조금 해가지고 광고 좀 화려하게 올리고 하니까 과외가 이제 저한테 오기 시작했는데 저 진짜 악착같이 저는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생보다 돈을 주는 부모를 좀 설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저의 이런 우리 벤처로 많이 생각하면 저희 타겟이었죠. 그래서 저 부모한테 잘 보일 방법을 되게 많이 연구했고 그래서
나중에 돈을 좀 제법 벌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학생치고는. 네, 그 돈맛이 그때부터 한 10년 이상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생각을 진짜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화라는 꿈은 또 사라지고 결정적으로 저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꿨었던 큰 거는 2008년 금융위기예요. 원래 또 이쯤에서 원래 좀 슬픈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잘난 척 들어갈 거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약간 제가 벤처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저 리스크 테이킹을 좀 되게 즐기는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학교 다닐 때 계속 알바해서 돈 막 모으고 한 다음에 저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 몇 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우리 동기 중에 치과 병원을 제일 빨리 개원했어요. 1호. 네, 뭐 병원도 좀 제법 잘 됐던 것 같아요. 동기들 중에서는. 그래서 병원을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 치료하는 일로 돈 버는 건 좀 마음이 찝찝해요. 저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방법 말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해 생각보다. 물론 지금의 이런 고용 현실을 생각하면 되게 하이 샐러리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꾸 더 높은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싶고 뭐 더 좋은 곳에 살고 싶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뭐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2억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방법을 막 찾아봤더니 선배들이 보통 뭘 하냐 봤더니 보통 부동산이랑 주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세계에 뛰어들어서 일확천금을 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봤더니 부동산은 저랑 안 맞아요. 부동산은 좀 확실할 것 같긴 한데 황금성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빨리빨리 돈으로 바뀌는 게 좋거든요. 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돈 되는 게 주식인 것 같아가지고 주식을 막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책도 열심히 읽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막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뭐 사는 이런 코스 있어요. 뭐 고수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관심 갖지 마세요. 인생에 별로 도움 안 돼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제가 이제 그때도 이렇게 뭐 학생들한테는 엄청 큰 돈일 수도 있겠는데 몇 천만 원어치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온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가.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때 GS건설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한 4천만 원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3천, 2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책을 막 열심히 읽었는데 그때가 되게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로는 체리 피킹 타임이라고 하는데 내재 가치에 손실 없이 외부 효과가 엄청 셀 때 체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죽기만 하면 되는 데인데 우리나라도 IMF나 금융위기나 아니면 닷컴 붕괴나 뭐 신용카드 위기가 있었을 때 물론 그거에 직격탄을 맞은 회사들은 엄청 위험해지긴 하지만 아닌 회사들은 실제로 난 비즈니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 네, 집어치우고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리를 따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하던 병원을 제가 고용하고 있던 페이닥터를 엄청 꼬셔가지고 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대출이자 좀 센데 대출을 좀 받아서 몰빵을 했습니다. 주식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나죠? 근데 이게 또 새로운 기회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때 꿈은 워렌 버핏이었는데요.
주식 투자로 한번 끝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1년 반 지나니까 다시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회복. 그때 막 2,000이던 게 89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00원 하던 게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000원까지 오르는 과정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뭘 사도 다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 그래도 제가 샀던 주식이 이렇게 좀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고르는 족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워렌 버핏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이제 업종 전환을 뭘로 할까? 그래서 원래 병원 하던 사람이니까 병원을 다시 개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제가 그때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도 교수님이 본인이 어디 가셔야 되는 봉사활동이 있는데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니 네가 대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갔던 곳이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인데 저한테 들었었던 생각은 그때 이제 저는 병원도 팔고 백수잖아요. 학교는 다니고 있지만은 시간은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병원 판 목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에서 조금 불려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건 아닙니다. 네, 혹시나 해서 저한테는 큰 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동안 막 유럽 배낭여행 이런 것만 가봤으니까 저희 시대에는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지금으로 보면은 정글의 법칙 같은 건데요. 그런 데서 이렇게 막 탐험하는 건데 그런 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오지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되게 순수한 욕망으로 그런 데 갔습니다. 계속 갔다가 돌아왔더니 주가가 조금 뛰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제 샀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보다 해서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봉사활동도 좀 다닌다는 의미로 이제 그때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봉사활동을 조금씩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봉사활동 다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되게 외면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본능적인 위화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서 치료를 몇 명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나 아니면 영국 산업혁명 이럴 때 뭐 인간의 수명이 한 30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70, 80까지 막 살죠. 거의 2배 이상 뛰었는데 그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그냥 제가 대답할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의학의 발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의학의 발달이랑 관련이 없어요. 의학이 실제로 정복한 질병은 진짜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아주 흔하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대부분의 질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극복한 게 없습니다. 감기 같은 거. 아직 원인이 약도 없어요. 우리가 먹는 약은 대증요법이라고 하거든요. 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바이러스를 잡는 약이 아니라 열이 나니까 식혀주고 콧물 나오니까 콧물 좀 덜 나오게 해주고 목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시간 지나면 저절로 면역력이 회복되면서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겨나가는 과정을 얻게 되죠. 실제로 인간의 수명을 극단적으로 증대시킨 거는 영양 공급이랑 상하수도의 분리 같은 거예요. 깨끗한 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러 온 건 아니니까 다시 제가 이제 그런 현장으로 가니까 이제 뭐 지금 하루 2.5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억 명씩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을 또 하다가 또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이제 좀
이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 하고 저 우간다로 갔습니다. 우간다로 간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이쪽 업계에서 제일 활발하게 제일 유명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일종의 그 소셜 벤처로 얘기를 하면 린 스타트업처럼 한번 가서 트라이얼을 해본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저는 한 3개월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지금 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네. 이거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은 제가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시간이 넉넉하게 있으니까요. 그래요? 아니 제가 이제 원래 하고 싶었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저 진짜로 좀 진솔하게 좀 그냥 제가 고민했었던 것들 좀 얘기하고 싶고 뭐 그런 건데, 제가 소셜 벤처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제가 무슨 특히 뭐 저는 종교적인 게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선교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그거거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숭고한 의지로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무엇을 목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군인이 대통령이 된 시절에 살았을 때 꿈이 있잖아요. 저 그런 거에 항상 영향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아까 보여드렸던 저를 심쿵하게 만든 영화가 있거든요. 시네마 천국이라든가 이런. 그 영화에 제가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같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확한 표현은 인클루시브 비즈니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인클루시브 비즈니스를 하게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예전에 뭔가 이제 이거를 내가 문제를 책에서 발견하고 막 가서 한 게 아니라 병원판 목돈이 있었고 뭐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그리고 거기 가서 목격한 것에 따라 되게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 저는 그래서 그 말 하고 싶었어요. 그냥 뭐냐면은 저는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게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35살에나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 막 사람들이 막 너 뭐 할 거냐 막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냥 제가 원래 제 인생을 꼭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실 제일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거든요. 근데 별로 늦은 게 없더라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선택했었던 것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잘 살고 있더라. 그런 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건 결정할 수 없더라. 보통 이렇게 제 경험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대부분 작심삼일이 되더라. 근데 내가 주어진 환경을 선택할 수는 있겠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공부할지, 미국에서 공부할지, 무슨 과를 선택할지, 어디서 인턴을 할지 이런 거는 결정할 수 있더라. 그런 거에 내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막 여러분들이 나는 뭐 대통령이 되겠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자기 인생을 못 바꾸더라. 뭐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선택들을 결정하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더라. 지금 내가 도서관에 가면 그래도 공부를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되네요. 네, 그래도 다 전달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이제 개인 얘기를 제가 그 마지막에 이제 우간다에 갔다 와서 한국에서 했었던 일들을 하게 될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 제가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잘 살아보기로 결심을 하고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었던 거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제가 뭐 우간다나 동남아시아나 힌두 문화권에 있는 되게 여러 곳을 좀 돌아다녔는데요. 한 6, 7년간. 근데 거기 돌아다니면서 되게 수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분들, 뭐 선교사, 막 인생 바쳐서 막 일하시는 분들, 이태석 식부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경우는 그 선한 의도와 달리 지역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돈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는 좀 어렵겠다. 어떤 개인의 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비즈니스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디에 사무실을 정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서울에서 하게 되면 서울 중앙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도를 펼쳐서 이렇게 탁 찍었더니 시청이랑 용산 근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이랑 용산 근처를 좀 헤매고 다녔습니다. 헤매고 다녔는데 우연히 시청에 누구를 만나러 왔다가 시청 옆에 가면은 북창동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들어봤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저희 세대에는 되게 유명한 동네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그 북창동식 룸살롱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룸살롱 문화의 그 시작인 곳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다 알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막 길을 이렇게 어디서 우리 이 베이스 캠프를 만들까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가 북창동이더라고요. 지금 저희 그 사무실 바로 옆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늘 그런 생각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신념적으로는 제가 인권운동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개발협력 일을 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인권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아프리카에 가면은 인권이 진짜 상당히 심각한 형태로 여러 가지 폭력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우간다는 막 심지어 국가 캠페인이 네 아내를 때리지 마라 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거 저는 이제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간이 매매의 대상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가 서울 한복판에 여기 우간다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인간이 어떤 교환 가치의 하나로 이렇게 되고 있구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지켜야 될 사랑이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뭔가 밸류블한 그런 곳으로 좀 바꿔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목돈이 좀 있었으니까 병원판 목돈이 사이버머니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바꿔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이제 그 스페이스 노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노아는 코워킹 스페이스예요. 혹시 코워킹 스페이스 다 들어보셨죠?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거 코워킹 서비스 비즈니스로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고 저희보다 멋있는 것들이 엄청 많이 등장했죠. 저희 생각은 되게 간단했어요. 이제 저는 사실은 처음에 저희 회사가 이름이 프로젝트 노아잖아요. 저희 원래 투자 회사로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노아인데 뭐냐면은 노아라고 성경 속의 인물이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정의했어요. 이제 제가 볼 때 인류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문제는 뭐냐? 가장 악독한 문제는 뭐냐? 저는 빈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빈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나라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고 근데 이제 좀 더 심각한 형태의 빈곤 문제. 이 문제를 풀려면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니까 한국에 다 삼성으로 가고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좀 끌어모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소셜 벤처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내가 뭔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코워킹 스페이스를 차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창업자들이 맨 처음에 뭐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겪는 문제가 이제 뭔가 모이는 공간이 필요한데 보증금이랑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그 보증금이랑 임대료를 여러 명이 나눠서 내면 값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망했고요. 망한 건 아니고 지금도 잘 살아 있는데요. 성장은 멈춘 상태입니다. 이유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정부나 재단에서 공짜로 코워킹 스페이스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 보면 위워크나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왜냐면 우리는 돈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유료인데, 심지어 저희가 지금 구로에 무중력지대 쥐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2개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쪽은 공짜고 한쪽은 유료예요.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생태계 자체가 좀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망한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는 이제 아까까지만 해도 잘난 척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앓는 소리 쪽으로 이제 좀 돌아가면은, 그때 이제 제가 여기 한국에 왔을 때는 병원판 목돈이 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투자사를 차렸잖아요. 되게 멋있는 줄 알고 투자사를 차렸는데 6개 회사에 투자했다가 6개 회사를 모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되게 불쌍한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저 원래 이제 뭐 직업이 치과의사니까 병원을 좀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때 저희가 풀고 싶었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제 너무 이렇게 치과 진료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고 또 신뢰관계가 좀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보 비대칭이 있으니까 의사가 충치야 하면 충치인가 해야 되는데 또 뭐 좋은 걸로 하시오 뭐 이러면 해야 되나? 또 이렇게 되는데 왠지 좀 찝찝하고 뭐 그런 거를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가장 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치과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개인 사업자거든요, 사실 병원이.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차린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군대까지 갔다 오면은 한 30몇 살 되는데 그때 이제 병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비율이 9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막 학자금 대출 쌓여 있고 그다음에 뭐 개원자금 한 3, 4억 받고 리스비도 대출 받고 그 나이 때 되면은 뭐 장가도 가고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빚더미 속에서 환자를 보면 이제 구조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좋은 진료하기 좀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사실 하려고 했었던 거는 근데 아주 간단해요. 그냥 사회적 자본을 만들자. 그래서 의사가 좀 대출받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보통 의사가 이제 돈 버는 구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2가지를 하면 돼요. 비싼 진료를 권하거나 시간당 진료비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환자를 많이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기 수입이 자기가 일한 만큼 증가하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니까 다들 그렇게 되려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월급 받자. 그래서 월급 받으니까 다 일을 잘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대신 좀 진료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대나무 칫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 대나무로 칫솔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요. 지금 지도 보시면은 이게 세계 빈곤 지도인데요. 이 빈곤 지도에 대나무 생장 분포도를 겹쳐놓은 지도예요. 그러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월드비전이랑
에티오피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에티오피아에 갔다가 그 우연히 이제 길에서 어떤 애를 만났어요. 애가 와가지고 대나무 바구니 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니 물어봤더니 $1 뭐 그래가지고 달러를 줬어요. 근데 $1 치고는 꽤 괜찮은 거예요, 기념품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했어요. 야, 나 이거 바구니 $1에 샀다.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거기 있는 현지 분들이 저한테 야, 걔네들은 그거 학교도 못 가고 만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바구니 하나 만드는데 4-5시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바구니 만드는데 한 4-5시간 걸리고 보통 걔네들도 뭐 부모가 세상에 어떤 부모가 너 학교 가지 말고 바구니 만들어서 돈을 벌자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게 좋아하시네. 그래서 이제 걔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나온 거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전형적인 빈곤의 악순환이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이게 유일한 탈출구인데 사실 교육이라는 게 미래를 향한.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봤더니 그 대나무라는 것들이 대나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세상에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대나무로 막 뭐 에티오피아나 뭐 동남아시아권 가면 대나무로 별걸 다 해요. 근데 이제 그 산업 전체가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렇게 막 손으로 짜던 거를 이제는 막 그 플라스틱으로 대량 생산하니까.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안 되고 뭐 디자인 마케팅도 안 되고 자본의 축적 경험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학교에서 전공이 예방치의학이라는 걸 했거든요. 예방치의학이 이제 내 칫솔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걸로 나도 대나무 칫솔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돼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대나무라는 자원이 되게 놀라운 자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 자원이고요. 그리고 막 빨리 자라면 하루에 1m도 넘게 자란대요. 그래서 얘네들 말에 의하면 한밤중에 대나무 숲속에 들어가면은 자라는 소리가 들린대요. 네, 그 정도로 빨리 자라고 보통 한 2-3년이면은 한 24m까지 자라는데 이제 이건 4-50일이면 24m까지 자란다는 거는 그냥 자라나는 거고 성숙되는 것까지 한 2-3년 걸리고요. 그리고 보통 근데 나무는 한 50년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얘네가 너무 빨리 번식 속도가 너무 빨리 자라는데 사실은 이제 시골에서는 쓸 게 없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그래서 시골에서 저거 다 꽃게임으로 패서 막 죽여요. 왜냐면 농토로 들어오면은 농작물을 얘네가 죽이고 막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생장 과정 중에 그런 것도 필요가 없대요. 뭐지? 케미컬 퍼틸라이저. 비료. 저 영어 되게 못하는데요. 저 영어 되게 못하는데 요즘 뭐 미국에 꼭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뭘 준비하면서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영어 잘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비료나 화학 비료나 뭐 이제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우리 환경에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탄소도 보통 나무보다 2배 이상 정도 흡수한대요. 그래서 아주 좋은 자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장 지으려고 하는 아까 이제 교수님이 저희 베트남에 공장 지었다고 했는데 신도림에 공장이 있어요. 신도림에. 베트남에는 올 12월에 공장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베트남에 저희가 지금 공장 지으려고 하는 곳에 마운틴 사이드 쪽으로 가면은 월 평균 가족 수입이 17.9달러, 2만 몇백 원밖에 안 돼요. 이거 보면 거의 자급자족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보통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부모나 아이가 도시로 나가서 일을 찾으러 떠나요. 그 2차적으로 가족의 붕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도시에 나가가지고 한 중학생 정도 되면은 도시에 나가서 일하는데 걔네들이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 거기 상간으로 갔더니 막 애들이 머리 노랗게 하고 막 오토바이 타고 오빠 달려 그걸 거기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산에서. 왜냐하면은 이제 거기 부모들이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삼성 공장, 지금 삼성이 베트남 GDP 한 20% 차지해요. 삼성 공장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할머니 손에 맡겨지거나 아니면 이웃들이 이렇게 몇 명이 공동 육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거기 한류 열풍 쩔거든요. 걔네도 TV 다 보고. 그러니까 이제 막 격정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율이 엄청 높대요. 왜냐면 부부가 볼 수 있는 날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니까 막 외주로 나가서 일하게 되면. 네, 그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지역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방식으로 이제 대나무 칫솔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정부에서도 저희랑 똑같이 생각해요. 지역 정부에서도 이제 가진 건 대나무. 이 탱화라는 지역이 베트남 최대 대나무 산지거든요. 대나무는 엄청 많은데 얘네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역 사회에 문제는 있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베트남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그 탱호와의 랑찬이라는 지역 정부한테서 땅을 1만 평에서 3만 평을 공짜로 받기로 했어요. 박수 한번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뭔가 되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생각하는 문제가 공통적인 거예요. 풀고 싶은 문제가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풀고 싶은 문제 있잖아요. 이 지역의 빈곤 문제, 대나무 생산지 빈곤 문제를 지역 정부에서도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공짜로 주려고 하고 뭐 세금을 안 받으려고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칫솔을 2.5달러 수준에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윤리적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한국에도 윤리적 상품이라고 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너무 비싸거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게 가격 대비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걸 사줘야 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이제 그 소규모의 사회혁신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뭐 지난 1년 동안 사실 제일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거는 근데 품질 좋고 이쁘고 싼 칫솔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가격은 미국에서는 2.5달러 정도면 그렇게 비싼 칫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봤더니 대나무 칫솔은 저희가 처음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친구들이 이미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보통 한 5달러에서 12달러 정도 수준에 팔리고 있어요. 현재 한국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품질도 좀 좋지 않고 가격도 좀 너무 비싸고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왜 이렇게 비쌀까 이유를 계속 찾아봤더니 대나무 칫솔 만드는 기계가 세상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플라스틱 칫솔 식모기에다가 대나무에 딴 데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세계 최초로 왜냐면 아무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세계 최초로 대나무 칫솔 전용 자동 식모기를 개발한 상태고요. 예.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빈곤층 거주지에 공장 짓고 그다음에 지역자원 대나무의 황금작물 가치 높이고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 특히 여성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 근데 혹시 개발 협력 해외 비즈니스도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 남자들한테는 돈이 가봐야 그 한국이랑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어디나 좀 비슷한데요. 술 먹고 뭐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고 그런답니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고요. 뭐 국제적인 논문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한 10배 차이 난다고. 되게 재밌는 사례 하나 얘기 드리면 방글라데시에 한국 봉제 공장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봉제 공장의 핵심은 그 스웨트샵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막 이렇게 그 옛날 전태일 열사 일하던 것처럼 막 가둬놓고 막 엄청 일 많이 시키고 그래서 막 국제사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막 지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여성 노동자 인권 개선해라. 보통 봉제 공장에 여성들이 많이. 근데 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한 10년 지났는데 이제 남자들은 탱장탱장 놀고 여자들이 계속 돈을 버는 거잖아요. 큰 돈은 아니어도. 근데 이제 10년 지나고 봤더니 아이들 교육 수준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여자분들이 돈을 갖게 되면서. 그리고 그쪽 동네도 모든 가난한 동네가 비슷한데 이렇게 여성들의 권위가 되게 낮아요. 근데 여성들의 권위가 여성들이 돈을 갖게 되면서 여성들의 권위가 엄청 양성평등까지 이렇게 평등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여성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이 지나면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보통 아까 친구들이 이런 대나무 바구니 만들고 있었던 이유에 저희가 제일 그게 이제 그 벽을 못 넘는 이유가 이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되게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본의 축적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우리는 은행이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투자자한테 투자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자본의 축적 경험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공정의 소유와 운영 그리고 기술까지 이렇게 지역에 돌려주고 나중에 저희는 마케팅이랑 유통만 좀 하는 회사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미션은 이제 우리는 경제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한다로 잡았고요. 여기서 경제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바텀 오브 더 피라미드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이쪽 업계에서는 아주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보통 연소득이 3,000달러 미만에 있는 40억 명 정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할 일은 이거는 한국말로 해석하면 좀 되게 애매해가지고 그냥 영어로 가져왔는데요. 아마 다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니까 금방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일은 이겁니다. Create jobs.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의료봉사 활동할 때처럼 한 명 한 명 진료해봐야 그 지역의 의료도 별로 좋아지지 않지만 뭐 진짜 중요한 문제 아까 제가 막 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메디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헬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헬스나 아니면 에듀케이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그동안 우리 인류가 했던 게 뭐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뭐 빵 주고 뭐 우물 뚫어주고 이런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몇백 년 동안 빈곤 탈출에 성공한 나라가 없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create jobs라고 생각하고 per woman 여성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타겟은 바텀 오브 더 피라미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나무로 칫솔 만들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수치를 일일이 나열하면 머리만 아플 것 같으니까 졸라 많습니다. 진짜 그 바다에 가면 플라스틱 쓰레기 되게 많고요. 그게 단순히 쓰레기가 많아지고 안 썩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플라스틱도 분해되거든요. 썩고 그 마이크로 되게 조그만한 미세 플라스틱 얘기 들으셨죠? 그게 지금 생선 우리 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인류의 큰 위협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우리 쉐어드 퓨처라고 생각해요. 우리 쉐어드 퓨처라고 생각해서 이제 reduce plastic waste for our shared future라고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 일. 그래서 이제 저희도 바로 뒷장에 있었네요. 네, 제가 이제 요즘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이 자료를 어젯밤에 긴급히 만들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플라스틱은 이제 유한자원인 석유로부터 추출되고 생산 과정에서 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하고 또 썩지 않는 반면에 대나무는 무한자원인 태양에 의해 자라나고 생태계랑 함께 공존하다가 다시 자연으로 순환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순히 그냥 대나무가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아예 이제 이걸 라이프 사이클 싱킹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채취부터 칫솔의 생산, 운송,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이제 저희 환경 박사님이 2명이 저희 함께 같이 일하고 계세요. 풀타임은 아니시지만은 그러니까 저희가 칫솔 생산하는 것부터 폐기할 과정까지를 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지금 다 오픈하는 거를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했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치약은 왜 만들려고 하느냐? 치약이 뻥이 너무 많아요. 그 막 이렇게 이거 방송 TV 찍으니까 또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데 최대한 순화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많은 치약들을 이렇게 보면은 보통 어떤 유효 성분들을 되게 자랑하잖아요. 난 소금이 들었어. 뭐 나는 프로폴리스가 들었어. 나는 자일리톨이 들었어. 이런 것들은 제가 이 분야에서는 좀 권위자입니다. 웃길 수도 있는데 왜 권위자냐면은 신영상 교수님처럼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권위자는 아니고요. 아무도 제가 하는 분야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치과의사에서 이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친구들은 다 교정과, 그 외과 이런 데를 가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학문은 예방치약은 저는 예방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프기 전에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방치약 하겠다고 하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원래는 보통 이제 치과대학은 아직 좀 본권적이어가지고 내가 교정과 가고 싶어 이러면 교수님한테 인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면 이게 칸디데이트 딱 받아가지고 이제 뽑는 건데 저 예방치약 교실은 제가 교수님한테 아직 말씀도 안 드리고 나 이거 하고 싶다 라고 친구들한테 말했는데 어떻게 교수님 귀에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꼭 들어와 달라고. 왜 그러냐면 저희 교실에는 전국에서 1년에 1명 들어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졸제 이 분야에 좀 나름대로 전공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권위자, 멋있게 권위자라고 합시다. 권위자가 됐는데 이거 진짜 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소금 아무 효과 없거든요. 소금이 세균이랑 직접적으로 있으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믿어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일리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일리톨은 실제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시간이 30분 만에 끝낸다고 했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진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일리톨은 원래 설탕이 원래 6탄당인데 5탄당짜리 설탕 같은 건데요. 감미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세균이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일리톨 자체는 세균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진짜로 효과가 있으려면 치약 중량의 한 60-70% 정도 차지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일리톨 60-70%짜리 치약을 쓴다면 효과는 있을지도 모르는데 엄청 달아요. 막 설탕이야, 설탕.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당뇨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고농도의 설탕 같은 게 들어가면 그리고 그런 당뇨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당뇨가 걸리는 이유들은 그런 당의 그 밸런스가 막 너무 플럭추에이션이 심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치약이 없어요. 60-70% 드는 치약이 다 1-2% 이렇게 톡톡톡 치고서 자일리톨에 막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광고를 너무 오래 하고 있네요. 결론은 우리 치약 사라는 건데요. 왜 천연유래 치약을 만들려고 하냐면 좀 이렇게 그 과장 광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뺐어요. 필요 없는 거. 그래서 합성 계면활성제도 뺐고, 그다음에 합성 색소도 우리가 치약이 하얗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다 합성 색소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이제 뭐 하여튼 다 빼고 가능하면 모든 그 인공화합물들은 항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천연물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에 다음 카카오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하여튼 좋은 치약이고요.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제 시간을 아까 30분 되면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왜 이커머스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냐? 저는 빈곤과 환경의 문제가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하는 미래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기 소셜 벤처에 관심이 실제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소셜 벤처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뭐 필립 코틀러의 마켓 3.0 이런 책도 한번 꼭 나중에 읽어보시고. 근데 하여튼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세상이 많이 바뀐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진짜 현실로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뭐 이런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 아주 사업 그러니까 되게 진짜 빡세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도 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여유롭게 이 회사는 심지어 앞이 그 해변가예요. 서핑할 수 있게 이 창업자가 쓴 책 제목이 내 직원이 서핑하러 가고 싶으면 서핑하러 가게 해줘라. 뭐 이렇게 하고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세븐스 제너레이션 이런 회사는 1세대 그러니까 뭐 세제 막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다음 세대 막 이런 것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7세대 이후까지 막 고민하는 이제 진짜 열심히 그 환경 문제 고민하는 이런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를 아주 전통적인 아마 유니레버가 1조에 그러니까 10억 달러에 사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대기업이 뭐 조금 최근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회사 있거든요. 어니스트 컴퍼니. 그 회사도 되게 큰 대기업들이 이렇게 사가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이제 이런 그 뭐냐면 소셜 벤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 에시컬 컨슈머리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소셜 벤처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왜 이커머스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냐 하면은 이제 저희는 뭐 칫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예쁩니다. 특히 저희가 타겟인 20, 30대 여성들은 뭐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도 괜찮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아니 그렇다면은 저희는 이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환경과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 이야기를 잘 엮어서 신뢰를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서브스크립션은 잡지 구독하는 것처럼 칫솔은 한 2달 쓰면은 계속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교체해서 전 세계 팔아먹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실제 사례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커피예요. 커피.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은 한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가 맞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그 아동노동 문제 있잖아요. 아동노동 문제. 아동노동 문제 제일 심각했던 데가 담배랑 커피예요. 담배랑 커피인데 커피에서 아동노동이 왜 심각한지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아동노동이 되게 심각해서 되게 수많은 막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이 막 뭐 공정무역 단체들이 우리나라에도 되게 그런 공정무역 단체들이 많이 있죠. 되게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이 커피 시장에서 아동노동 문제들이 조금씩 뭐 개선이 되긴 했는데 근데 진짜로 결정적으로 개선된 건 언제인지 아세요? 네슬레가 아동노동 커피를 안 사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네슬레가 계속 싼 값의 커피를 이렇게 그 사려고 하면 당연히 아동이 투입돼야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네슬레 같은 거대한 회사가 어떤 이제는 아동노동 커피 안 사고 더 윤리적으로 판매하는 게 시장에서 더 먹히기 시작한 필립 코틀러가 말한 게 맞아요. 세상이 그렇게 벽에 가고 있어요. 아직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렇게 세상이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만약에 그 대나무 칫솔 사업을 한다면은 한국에서만 하는 것보다 외국에 나가서 이제 저희 목표는 저희가 세계에서 제일 큰 칫솔 회사가 된다기보다 세상에 많은 플라스틱 칫솔 회사들이 대나무 칫솔을 만들게 하는 게 더 원래 우리가 처음에 풀려고 했었던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처음에 했던 말 뻥을 쳐가지고 이거는 신현상 교수님이 소셜벤처 이거 수업을 한다면 마지막 시험에
이걸 암송하는 거를 꼭 시험 문제로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표현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빈곤을 극복한다는 것은 자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넬슨 만델라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자선 사업은 아니고요. 정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 노예제나 인종차별 문제처럼 그 빈곤은 원래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자꾸 제가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네요. 넬슨 만델라님이 아니랍니다. 네, 그거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극복되고 제거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어떤 때는 이제 어떤 위대한 세대의 이런 악독한 일들이 무너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닌데 엄청 치지하네요.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당신의 위대함을 꽃 피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해피빈이랑 크라우드 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소셜벤처 하시니까 크라우드 펀딩할 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팁을. 저희는 되게 잘 팔았고요. 근데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좋은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현실적인 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좋은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결국은 누군가 그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노출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노출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지인 범위 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 팀원들이 다 열심히 돌렸고요. 그래서 처음에 딱 나갔을 때 사주는 사람들은 다 우리 지인들이죠. 그것도 되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전에 이렇게 가다가 언제 갑자기 확 튀냐면 네이버가 메인에 깔아줄 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잘해야 되는 거는 그 네이버의 그 해피빈 담당자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메인에 한 번 노출되느냐 두 번 노출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 글은 다 같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글은 다 같이 있어요. 다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읽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게이트는 뭡니까? 사진이에요, 사진. 그래서 그 사진을 되게 잘 찍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팁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팔리긴 되게 잘 팔렸거든요. 저희가 네이버 리워드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팔렸대요. 그 기울기가. 몇 개월 동안 얼마 동안 했죠? 기간? 일주일. 원래는 40일인데요. 저희는 일주일 만에 종료되죠. 네. 4천만 원 하셨나요? 4,400만 원. 네. 근데 그 칫솔 4,400만 원 파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제 액수 자체가 근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메일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사고 싶다는 이메일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그걸 만들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통 스타트업이니까 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고를 쌓아놓고 그 기간까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니까 여기가 제조업체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OEM 서비스가 아닌 다음에는 OEM 아니면 자기가 직접 생산해야 되잖아요. OEM도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리 그게 뭐 칫솔이 여기 1000개 주세요. 그러면 프린트 누르면 1000개 칙칙칙칙 나오는 단계는 아니니까 사람을 넣어야 되고 부자재도 거기 여러 개 들어가거든요. 솔도 있어야지 그 안에 앵커라는 것도 있어야지 목봉도 있어야지 이런 거를 다 수입을 맞춰야 돼요. 그게 로지스틱스죠.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은 되게 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미리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미리 사놓고 쌓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쌓아놓을 데도 없어요. 공간이 저희
아까 저 신도림에 공장 있다고 했잖아요. 20평이에요, 20평. 그래가지고 20평에 한 5명 있고요. 그러면 사람만, 예, 하여튼 기계 있고 막 그러면 뭐 엄청 막 이렇게 하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수요를 예측하는 거.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예측하기 되게 어렵죠. 되게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뭐 본인의 사업을 제가 조금 더 믿었다면 조금 더 많이 준비해 놨다면 이런 어떤 기회가 몇 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네이버 메인이라는 우리나라의 넘버원 SNS 채널인데 거기에 이렇게 노출되는 기회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되게 잘했어야 되는데 좀 실패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파는 타겟에 따라서 그 어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이용할 거냐도 좀 되게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이 어떤 더 강한 부분이 있고요. 카카오가 그 다음에 네이버가 더 강한 부분이 있고 네이버는 수수료가 없고요. 사진도 공짜로 찍어주는데 이것도 방송에 찍히면 안 되는데. 나중에 저기 지우시면 돼요. 네. 카카오는 15%를 받고요. 사진도 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하실 비즈니스들이 아마 청년 세대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청년들은 보통 네이버를 주로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희 30, 40대 쪽은 이 타겟이면은 카카오가 더 낫거든요. 뉴스 그쪽으로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좀 많이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